너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아? 불편하긴? 아주 편해. 공짜 가정부잖아? 영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공짜 가정부라고? 영숙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유진이 계속해서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애도 봐주고 밥도 해주지. 청소까지 다 해주는데. 게다가 좀 더 나이 들면 요양원 보낼 거야. 그럼 이 집 우리 거 되는 거고. 우리는 그때까지 이 집에서 공짜로 살면 돼. 완전 개꿀이지 뭐. 영숙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너무 놀라 악 소리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우연히 엿듣게 된 며느리의 대화는 모든 걸 알게 되는 작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유진은 친구와 생각 없이 나눈 대화가 나중에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할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겠죠. 여러분은 이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김영숙, 62살. 서울 강남구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아니, 평범하진 않았죠. 38살에 남편을 폐암으로 잃고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들 영호를 혼자 키웠으니까요. 대학병원 간호조무사로 25년을 일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밤에는 병원에서 간병인 아르바이트를, 주말에도 쉬지 않았어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강남의 3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시세로 5억 정도 했죠. 우리 영호, 결혼하면 이 집에서 같이 살자? 그게 영숙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아들 영호가 결혼했어요. 신부는 대기업 다니는 커리어 우먼 유진. 첫 인상부터 똑 부러지고 세련됐죠. 유진 씨, 우리 영호 잘 부탁해요. 그리고 이 집에서 편하게 지내요. 내가 다 챙겨줄게.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며느리도 상냥했고 1년 뒤엔 귀여운 손녀, 지우까지 태어났거든요. 영숙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6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집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며느리 유진을 위한 아침 준비. 유진은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하거든요. 잡곡밥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 계란말이까지 정성스럽게 상을 차립니다. 어머니, 바쁘신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정말 감사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영숙은 오전 8시에 병원으로 출근합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도 틈틈이 환자 가족들을 챙겨주는 성격이었죠. 동료들은 영숙을 병원의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오후 4시 퇴근.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손녀 지우를 어린이 집에서 데려와야 하거든요. 5시엔 지우를 데리고 집에 오면 아이 간식 챙겨주고 놀아주고 그러다 6시부터는 저녁 준비, 아들과 며느리가 7시쯤 퇴근하니까요. 저녁상을 차리고 설거지하고 지우 목욕시키고 재우면 밤 10시. 그제야 영숙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끝났네. 매일매일이 똑같았지만 불평은 없었어요. 가족이 함께 있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손녀 지우가 할머니 사랑해요 하며 안겨올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어요. 아들 가족이 푹 쉴 수 있도록 청소하고 빨래하고 밑반찬 만들어 놨죠. 엄마 덕분에 우리 편하게 잘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아들의 이 한마디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평온한 일상이 5년간 계속됐습니다. 영숙은 행복했어요. 아니,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영숙은 가만히 되짚어 봅니다. 변화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그땐 눈치채지 못했어요. 며느리 유진이 아침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어머니 감사해요 하며 맛있게 먹더니 이젠 휴대폰만 보면서 몇 숟가락 뜨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다이어트 중이라 아침 적게 먹을게요. 며칠 뒤엔 또 다른 말을 했죠. 어머니, 요즘 아침에 한식보다는 간단한 샐러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숙은 다음 날부터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싱싱한 채소 사서 정성껏 씻고 발사믹 드레싱까지 직접 만들어서요. 그런데 유진은 그마저도 몇 번 먹더니 어느 날부터는 편의점에서 산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들이 계속됐습니다. 주말에 영숙이 청소를 하고 있으면 며느리는 거실에서 친구들과 전화로 수다를 떨었어요. 예전엔 미안해하며 제가 할게요. 라고도 했는데 이젠 당연하다는 듯 구경만 했죠. 그때도 영숙은 몰랐습니다. 회사 일도 힘들고 바빠서 일 거라고 생각했죠. 결정적인 그날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어느 목요일 영숙이 병원 일을 일찍 끝내고 오후 3시에 집에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2시간 빨랐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친구 2명과 소파에 앉아 케이크를 먹고 있었어요. 영숙이 들어오자 분위기가 싹 바뀌었죠. 아,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친구들이랑 잠깐 수다 떨고 있었어요. 영숙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래요. 편하게 놀다 가세요. 내가 차라도 내어줄까요? 유진의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 곧 갈 거예요. 영숙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을 닫고 나니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유진의 친구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너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아? 불편하긴 무슨. 완전 편하지. 솔직히 공짜 가정부잖아. 영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공짜 가정부라고? 유진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애 봐주고 밥 해주고 청소까지 다 해주는데 게다가 집도 시어머니 거니까. 우린 월세도 안 내잖아. 우리는 그냥 월급 저축만 하면 돼. 완전 개꿀이지 뭐. 유진의 친구가 말합니다. 그래도 난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눈치 보일 것 같아. 처음엔 좀 그랬나. 지금은 뭐. 어차피 좀 더 나이 들면 요양원 보낼 거야. 그럼 이 집 우리 거 되는 거잖아. 몇 년만 참으면 강남 아파트 공짜로 받는 건데 이 정도야 감수해야지. 영숙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아, 하는 소리가 새어나갈 것 같았으니까요. 가슴을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영숙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걸까요? 정말 딸처럼 보살핀 내 며느리 유진이가 하는 말이 맞는 걸까요? 5년간 정성으로 돌본 며느리. 아침마다 차려준 밥상, 손녀를 위해 매일 어린이집을 오간 시간, 주말마다 만든 밑반찬들. 그 모든 게
공짜 가정부의 노동이었다는 건가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집을 노리고 있다는 것. 자신이 평생 모아 산 강남 아파트를. 영숙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다음 날부터 영숙은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눈과 귀가 열렸다고 해야 할까요? 평소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전부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 응, 시어머니? 요즘 자꾸 간섭해서 짜증나. 이것저것 다 챙긴다고 하는데 솔직히 부담스럽거든. 뭐? 그래도 집 주인이니까 참아야지. 우리가 좀만 더 버티면 되니까. 아들 영우와 며느리가 방에서 나누는 대화도 들렸어요. 여보, 엄마가 또 지우 간식을 너무 많이 주신대. 애가 저녁을 안 먹잖아. 어머니가 없으면 좋겠어. 우리끼리 살고 싶어 정말.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집이 어머니 거잖아. 우리 명의로 넘어오면 그때 독립하자. 속상해. 이 집은 언제 우리 거 되는 거야? 그래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어머니 너무 건강하셔. 오래 사시면 어떡하지? 에이, 벌써 60 넘으셨는데 뭐. 몇 년 안 남았어. 좀만 참으면 엄마 재산 다 우리 거야. 영숙은 문 앞에 서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친자식이 자기 엄마한테 이럴 수 있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영숙은 청소하다가 며느리 방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부동산 컨설팅 자료였는데 영숙의 집 시세가 적혀 있었죠. 현재 시세 20억. 그리고 메모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를 남편 앞으로 이전 방법 상담 필요. 생전 증여와 상속 시 세금 비교. 요양원 입소 시기 체크. 영숙은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의 SNS였습니다. 영숙은 스마트폰을 잘 못 다뤄서 SNS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병원 후배가 우연히 며느리 계정을 발견하고 영숙 씨에게 보여줬어요. 며느리 유진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은 화려한 셀카. 게시물들을 보니 전부 외식 사진, 쇼핑 인증, 여행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게시물이 영숙의 눈을 사로잡았죠. 사진은 강남거리. 캡션은 이랬습니다. 강남 생활, 강남 아파트, 부잣집 며느리, 시어머니 덕분. 이건 비밀. 크크. 댓글들을 보니 언니 진짜 부러워. 강남 아파트라니? 시어머니 좋으시겠다? 며느리 이쁘고. 그리고 유진의 답글. 시어머니? 크크, 뭐 편하긴 한데. 그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지? 맞아. 곧 집 받으면 독립할 거임. 크크. 영숙은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갑자기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분했어요. 지난 시간 아들에게 바친 내 인생이 가여웠고 며느리 유진이 그 순간 괴물 같아 보이더군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를 엄마라고,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어떻게 혼내줘야 할까? 온통 그 생각만 맴돌았어요. 그날 밤 영숙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부모 재산 노리는 자식,
노후 재산 보호 방법, 상속 대비,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영숙의 은행 계좌네요. 지난 1년간 이상한 출금 내역이 있었어요.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합치면 약 5천만 원. 영숙은 절대 그 돈을 인출한 적이 없었어요. 은행에 문의했죠. 은행 직원이 말합니다. 네, 고객님. 출금은 전부 인터넷 뱅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령 계좌를 보니 김영호 씨 명이네요. 김영호. 영숙의 아들이었습니다. 영숙은 한 번도 아들에게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집에 와서 서랍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영숙의 도장. 그런데 도장 옆에 실리콘 틀이 있었어요. 누가 도장을 본떠서 복제한 겁니다. 이것들이 나를 이렇게 만만하게 본 거야? 영숙은 그날부터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 통장 내역, 부동산 서류, SNS 게시물, 전부 캡처하고 사진 찍고 녹음했어요. 2주 뒤 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부동산 단톡방에 올린 메시지였어요. 병원 후배가 같은 단톡방에 있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 집 강남구 대치동 30평인데요. 조만간 매물로 나올 것 같아요. 시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곧 요양원 가실 듯.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세요. 제가 먼저 정보 드릴게요. 영숙은 그 메시지를 보고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기가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벌써 집을 팔 준비를 하고 있다니. 그날 밤 영숙은 평생 친하게 지내던 병원 선배에게 전화했어요. 선배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선배는 영숙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영숙아, 넌 바보가 아니야. 착한 거지. 그런데 이젠 너무 착하게만 살면 안 돼. 당한 만큼 받아내야 해.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내일 당장 만나봐. 영숙은 그날 밤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김영숙, 이제 정신 차려. 30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어.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해. 그리고 그 결심을 확고히 다져주는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영숙의 62번째 생일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생일 축하 인사 한마디 없었거든요. 손녀 지우만 할머니한테 달려와 뽀뽀해줬죠.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그래, 우리 지우. 고마워. 하지만 정작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아침을 먹으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 저녁에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병원에서도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더군요. 동료들이 조촐하게 미역국에 케이크를 준비해줬어요. 영숙 선생님, 생일 축하드려요. 오늘 가족분들이랑 맛있는 거 드세요. 고마워요. 그럴게요.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죠. 오늘 저녁 집에서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게 될 거라는 걸.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텅 빈 집. 아들도 며느리도 없었어요. 손녀 지우는 며느리 친정엄마가 데려갔다고 하더군요. 영숙은 부엌에 서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평생 남들 생일에 미역국 끓여줬지만 자기 생일엔 늘 혼자였던 것 같아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국그릇에 밥 한 공기, 김치 조금. 그게 생일상의 전부였습니다. 혼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쓸쓸한 생일은 처음이었어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혹시나 아들인가 했죠. 하지만 병원 후배였어요. 선생님, 혹시 지금 SNS 보셨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며느님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영숙은 후배가 보내준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사진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고급 레스토랑, 촛불이 켜진 테이블, 아들 영호, 며느리 유진, 그리고 손녀 지우. 셋이 환하게 웃으며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습니다. 캡션은 이랬죠. 가족 외식, 드디어 셋이서 힐링타임, 행복한 저녁, 소중한 사람들과. 댓글도 달려 있었어요. 우와, 분위기 좋네요. 근데 시어머니는요? 유진의 답글. 오늘은 우리만의 시간이에요. 가끔은 이렇게 셋이서 시간 보내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어머니도 혼자 편하게 쉬시라고 했어요. 영숙은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회식이라고 거짓말하고 자기 생일날 가족끼리만 외식을 간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신을 배제한 겁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간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자기 생일조차 기억하지 않았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였죠. 1시간쯤 울었을까요? 밤 10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가족이 돌아온 거예요. 영숙 씨는 얼른 눈물을 닦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영호야, 오늘 내 생일인 거 알았지? 아들 영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아, 미안해요, 엄마. 회식하느라 깜빡했네요. 다음에 밥 사드릴게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며느리 유진은 아예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영숙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가 이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분노, 30년간 믿음에 대한 배신감, 억눌러왔던 분노가 용솟음쳤어요. 공짜 가정부 그 한마디에서 시작된 모든 의심의 증거들이 모아두고 실행할 용기가 없었는데 오늘 내 생일날 아이들이 나한테 한 행동들이 오늘 결정적으로 나의 결심을 굳게 만들어주더군요. 영숙은 결심합니다. 복수를 하겠다고. 아이들에게 내 아픔이 어땠는지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후회하게 만들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게 엄마로서의 가르침이고 복수일 테니까요. 이대로는 안 돼. 당한 만큼 돌려줄게. 후회하도록 만들어줄게. 너희 둘,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병원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선배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변호사 사무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 박지혜 씨가 영숙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아드님과 며느님이 어머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증거들을 모아왔어요. 영숙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녹음 파일, SNS 캡처, 통장 내역, 부동산 단톡방 메시지, 복제된 도장까지 박 변호사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재산 침해 시도입니다. 특히 도장을 복제해서 통장에서 돈을 빼간 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해요.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 친아들인데 정말 고소해야 하나요? 어머님, 혈육이라고 해서 범죄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이기에 더 악질적인 거죠. 어머님이 자식들을 믿고 의지한다는 걸 악용한 거니까요. 영숙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재산부터 보호하셔야 해요. 그리고 받을 건 받아내시고 어머님의 노후도 지키셔야죠. 그날부터 영숙의 치밀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영숙은 아파트 명의를 신탁회사로 이전했어요. 생전 신탁이라는 제도였죠. 이렇게 하면 영숙이 살아있는 동안은 본인이 집에서 살 수 있지만 아들에게 상속되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증거를 더 많이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집안 곳곳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아들방 앞 복도, 부엌.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전부 녹음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SNS, 부동산 단톡방 대화, 지난번 캡처한 걸 모두 저장했어요. 디지털 증거는 삭제될 수 있으니까 USB에 백업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은 통장 내역을 추적했어요. 은행에 가서 지난 3년간의 거래 내역을 전부 뽑았어요. 아들이 몰래 빼간 돈은 총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영숙의 1년치 월급이 넘는 금액이었죠.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사문서 위조, 절도 사기, 아들 영호를 고소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석 달 걸렸어요. 그동안 영숙은 집에서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침밥 차리고, 청소하고, 손녀 돌보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하지만 영숙의 마음속엔 결심이 단단히 박혀 있었어요. 이제 곧 끝난다. 조금만 더 참자. 그리고 마침내 실행할 날을 정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의 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하기로 했어요. 양가 부모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모든 걸 공개하기로 결심한 거죠. 영숙이 전화를 겁니다. 사돈 어른,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시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며느리 어머니는 흔쾌히 응했어요. 아마 사부인이 아들 가족에게 집을 물려준다는 이야기라도 할 거라 생각했겠죠. 영숙은 그날을 위해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TV에 연결할 USB, 증거 서류, 고소장, 그리고 신탁 이전 서류. 토요일 전날 밤 영숙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혼잣말을 했어요. 김영숙, 너는 30년간 바보처럼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 존엄성을 되찾을 거야. 드디어 토요일이 왔습니다. 오후 6시 영숙의 집 거실. 식탁에는 영숙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졌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평소처럼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죠. 며느리 유진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아들 영호와 며느리 유진도 자리에 앉았어요. 유진 어머니가 말합니다. 사부인,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하시고 영숙이 대답했어요.
네, 사돈 어른.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서 모시게 됐어요. 유진의 부모는 기대에 찬 눈으로 영숙을 바라봤어요. 아마 집 증여 이야기가 나올 거라 생각했겠죠. 밥을 먹는 동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며느리 유진도 최근 모습과는 다르게 호들갑을 떨었어요. 유진이 살짝 흥분된 소리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오늘 음식 정말 맛있어요.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영숙은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그래, 다행이네. 오늘이 아마 내가 마지막으로 차려주는 상일 테니까. 영호는 놀라며 물었어요.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은 천천히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말했죠.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잘 보세요. TV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영상, 며느리 유진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녹음이었습니다. 유진 목소리, 시어머니, 완전 편하지. 솔직히 공짜 가정부잖아. 애 봐주고, 밥 해주고, 그리고 좀 더 있음 요양원 보낼 거니까.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며느리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진 어머니가 유진에게 다그칩니다. 유진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니?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어요. 두 번째 영상, 아들 영호와 며느리의 대화. 유진의 짜증난 목소리. 어머님, 오래 사실까 걱정이야. 집이 언제 우리 명의로 넘어올지 모르겠어. 영호 목소리. 에이, 벌써 60 넘으셨는데 뭐. 몇 년 안 남았어. 좀만 더 참아. 이번엔 유진의 친정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유진, 내가 정말 이런 말을 했단 말이냐? 며느리는 얼굴을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SNS 캡처 화면들. 며느리가 올린 게시물들이 하나씩 넘어갔어요. 시어머니 덕분 강남 아파트, 곧 독립, 시어머니 요양원 가는 날. 이 집은 우리 거, 그리고 결정타, 부동산 단톡방 메시지. 시어머니 집 조만간 매물 나올 예정.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세요. 유진 어머니가 딸에게 다가가 뺨을 때렸습니다. 이 나쁜 것,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어? 사돈 어른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죠. 영숙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지난 3년간 제 통장에서 제 허락 없이 빠져나간 돈이 5천만 원입니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바로 제 아들 김영우입니다. 영우가 울먹이며 말을 했어요. 엄마, 그건. 영숙이 바로 받아치며 말합니다. 그건 뭐? 변명할 거야? 내 도장을 복제해서 위조한 거잖아. 이건 명백한 범죄야. 영숙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고소장입니다. 사문서 위조죄, 절도죄로 김영우를 고소합니다. 영우가 놀래며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엄마, 진짜 고소할 거예요? 저 진짜 감옥 가요? 영숙은 의연하게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내가 한 짓이 얼마나 나쁜지 알아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너희는 이 집에서 나가줘야겠다. 며느리 유진이 영숙이 앞에 무릎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갈 곳도 없어요. 갈 곳이 없다고? 그동안 내 돈으로 몰래 모은 돈 5천만 원 있잖아. 그걸로 전세라도 구해. 나도 30년 전에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탁 이전 서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집은 신탁 처리됐어요. 내가 죽어도 너희한텐 절대 상속 안 돼. 이 집은 내가 내 평생 일해서 산 거야. 너희가 공짜로 가질 생각은 하지도 마.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친아들이잖아요. 친아들? 친아들이 엄마 생일날 거짓말하고 몰래 너희 셋만 외식을 가? 친아들이 엄마 통장에서 몰래 돈을 훔쳐가? 너희가 나한테 한 게 얼마나 너무한지 생각이나 해봤어? 거실은 침묵에 잠겼어요. 유진 부모님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돈 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어요. 영숙이 대답합니다. 사돈 어른은 잘못이 없어요. 이건 전부 이 둘의 잘못이에요. 영숙은 마지막으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고소를 취하해 줄 조건이 있어. 첫째, 훔친 돈 5천만 원 전액 반환. 둘째, 너희 둘이 직접 쓴 사과문을 내 지인들한테 발송. 셋째, 위자료 명목으로 월 50만 원씩 10년간 송금. 이 조건 지키면 고소 취하해 줄게. 월 50만 원씩 10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그래. 내가 너한테 쓴 돈의 10분의 1도 안 돼. 대학 등록금, 어학연수, 결혼자금. 다 합치면 6억이 넘어. 6천만 원도 많다고?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나 다음 주에 부산으로 발령받아서 이사가. 너희 둘은 한 달 안에 이 집에서 나가. 내가 전세금 3천만 원 줄 테니까 그걸로 알아서 살아. 유진이 울먹이며 대꾸합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를 이렇게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긴. 너희가 먼저 날 버렸잖아. 난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30년간 너희를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밤 아들 가족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부모님은 딸을 데리고 먼저 나갔고 아들 영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영숙은 큰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다. 일주일 뒤 영숙은 부산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하나, 소중한 물건들이 담긴 박스 2개, 30년 서울 생활의 흔적이 그게 전부였죠.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구나. 부산병원의 노인 전문 간병 코디네이터. 연봉은 서울에서보다 1.5배 높았고 업무도 영숙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부산에 도착해서 병원 기숙사로 갔습니다. 해운대 앞 작은 원룸이었지만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영숙은 또 혼잣말을 합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김영숙. 첫 출근 날 병원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영숙 선생님, 서울에서 오셨다며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목소리가 밝고 상냥했습니다. 일은 보람 있었어요. 노인 환자들을 돌보고 가족들과 상담하고 영숙은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환자들에게 진심 어린 케어를 제공했죠.
어느 날 할머니 환자분이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제 며느리였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며느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사람은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해요. 그 말을 하면서 영숙 자신도 깨달았어요. 자기도 30년간 아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랬다는 걸. 저녁이면 동료들과 함께 산책했어요. 해운대 해변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울에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여유였죠. 주말엔 요가 수업도 들었어요. 처음엔 몸이 뻣뻣해서 힘들었지만 점점 유연해졌어요. 요가 강사님이 말합니다. 영숙 선생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계속하시면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했어요. 매주 일요일 부산 근교산을 올랐죠. 정상에 올라 내려다보는 풍경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영숙은 또 혼잣말을 합니다. 아, 이런 게 인생이구나. 나를 위한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한 달에 한 번씩 짧은 여행도 다녔어요. 경주, 울산, 통영. 평생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혼자 또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다녔죠. 그리고 매달 25일 아들 영호에게서 50만 원이 입금됐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5개월째 되던 날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유진이랑 둘이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어요. 지우도 잘 키우고 있고요. 언젠가는 엄마한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영숙은 한참을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그냥 너희끼리 잘 살아. 엄마도 엄마 인생 살고 있어. 그렇게 6개월이 또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영숙은 해운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파도가 철썩이고 손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다음 주 지우 생일인데 서울까지 와주실 수 있어요? 지우가 할머니 너무 보고 싶다고. 영숙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토요일에 갈게. 다음 주 토요일 영숙은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손에는 손녀 지우를 위한 선물. 아들이 사는 곳은 영등포의 작은 투룸이었어요. 강남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작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손녀 지우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그래, 내 강아지. 할머니 왔다. 영숙은 지우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죠. 거실에는 소박한 생일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며느리 유진이 직접 만든 김밥, 떡볶이, 치킨. 어머니, 오셨어요? 앉으세요.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엔 피곤함과 동시에 뭔가 성숙해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요즘 직접 애 키우고 집안일하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겠어요. 정말 철없이 굴었어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아들 영호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가 저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영숙은 한참을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 하지만 너희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주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때까지는 각자 자기 인생을 살자. 지우의 생일 파티는 조용히 진행됐어요. 케이크에 초를 꽂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죠. 할머니, 나 이제 할머니 자주 볼 수 있어? 지우가 쫑알거리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 지우. 할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올게. 그리고 지우도 방학 되면 부산에 놀러와. 그날 저녁 영숙은 부산행 기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휴대폰에 병원 동료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내일 같이 등산 가실 거죠? 날씨 좋대요. 영숙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그럼요. 내일 봐요. 영숙은 또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김영숙의 인생. 기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거라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압니다. 창밖은 어둠이 완전 내려앉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저는 밝은 미래를 봅니다. 내일 아침 눈부신 아침 햇살을 맞이하는 걸 기대하면서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김영숙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영숙 씨의 선택이 옳았을까? 너무 냉정한 거 아니었을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영숙 씨는 30년간 참았어요. 헌신했고 희생했죠. 그런데 돌아온 건 배신과 무시였어요. 공짜 가정부라는 말, 빨리 요양원 가시면 좋겠다는 말, 그 말들이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했을지. 영숙 씨는 도망친 게 아니에요. 자기 존엄성을 되찾은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일방적인 희생이 돼선 안 돼요.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요. 만약 여러분 중에 가족에게 모든 걸 바치며 사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엄마도 며느리도 할머니도 각자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김영숙님은 62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자기 인생의 시작이죠.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라고 말할 용기, 당신 자신을 사랑할 용기, 그리고 당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용기. 영숙 씨는 지금 부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친구들과 등산하고 환자들을 돌보며 아들과 며느리도 변했어요. 힘들게 살아가면서 영숙 씨의 소중함을 깨달았죠. 그리고 언젠가는 영숙 씨도 그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영숙 씨가 정하는 거예요. 영숙 씨의 속도로, 영숙 씨의 방식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영숙 씨처럼 할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